1장 말이지. 새벽 이 5시에 밥상. 음식들처럼 함께 새벽 어우러져야 5시. 맛이 나는 법이란다.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인생은 김복자의 눈이 말이지. 떠졌다. 이 음식 70평생 한 번도 알람에 의지한 적이 없었다. 몸이 알았다. 밥 지을 시간을. 이불을 걷어내자 무릎이 시큰거렸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 2년째였다. 하지만 복자는 아프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며느리가 말했었다.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들 혼자서도 잘 사신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복자는 알았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둠 속에서도 눈을 감고 걸을 수 있었다. 30년을 산 집이었다. 남편과 단둘이 살던 시절, 아들을 키우던 시절,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온 3년 전까지. 이 집의 모든 벽과 문고리가 복자의 손때로 달아 있었다. 부엌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된장, 간장, 참기름. 복자의 부엌에는 언제나 같은 냄새가 났다. 생의 냄새. 살아온 시간의 냄새. 쌀을 씻었다. 물이 뿌옇게 흐렸다가 맑아졌다. 3번을 씻어야 밥이 제대로 됐다. 며느리 선영은 한 번만 씻었다. 요즘은 쌀이 깨끗해서 한 번이면 된대요. 하지만 복자는 3번을 씻었다. 자기 방식을 바꿀 수 없었다. 밥솥 버튼을 누르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어제 담가둔 무나물,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치.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복자는 반찬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해야 했다. 가족이 먹어야 하니까. 가족. 복자는 속으로 그 단어를 되뇌었다. 요즘 이 집에 가족이라는 게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다. 남편 영수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휠체어에 앉아 하루 종일 TV만 봤다. 아들 민수는 아내와 아이 사이에서 눈치만 봤다. 손녀 지우는 이제 겨우 4살이었다. 그리고 며느리 선영. 칼을 꺼내 팔을 썰기 시작했다. 칼질 소리만이 새벽의 고요를 깼다. 똑, 똑, 똑. 리듬이 있었다. 복자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70년을 살아온 손이었지만 칼을 쥘 때만큼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때였다. 네, 걱정 마세요. 이번 달 안에 다 정리될 거예요. 복자의 칼이 멈췄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며느리 선영이었다. 이 시간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 복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집 명의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곧 남편 명의로 바뀔 거예요. 어머님이 동의하셨어요. 복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진명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이 집. 남편 영수가 쓰러진 뒤 만약을 대비해서 복자 명의로 바꿔둔 집이었다. 엄마 이름으로 해두는 게 나아.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복자는 고마웠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재산이 생긴 것 같아서. 치매 초기 증상이 좀 보이세요. 병원도 가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명에 이전하는 게 맞죠. 복자는 칼을 도마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치매. 자신에게 치매가 있다고? 복자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뭔가 잊어버린 게 있었나?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나?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손녀 지우의 유치원 가는 시간도 외우고 있었고 남편의 약 먹는 시간도 정확히 알았다. 그런데 치매라니. 네. 그럼 서류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복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부엌 한가운데 칼과 파 사이에 서서. 잠시 후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
며느리가 화장실로 가는 소리였다. 복자는 재빨리 칼을 집어들고 다시 팔을 썰기 시작했다. 똑, 똑, 똑. 마음은 무너졌지만 손은 움직여야 했다. 물이 끓기 시작했다. 된장찌개를 끓일 시간이었다. 복자는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파를 넣었다.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생각은 멈췄지만 몸은 기억했다. 새벽 6시. 밥이 다 되었다. 복자는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주걱으로 뒤섞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하얀 쌀밥. 복자는 이 순간을 좋아했다.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 혼자서 밥을 뒤적이는 시간.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진명해. 복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치매. 그녀는 천천히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밥그릇을 꺼내고 국그릇을 놓고 반찬을 하나씩 올렸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 계란찜. 언제나처럼 정성스럽게. 밥상은 완성됐다. 새벽 7시가 되자 하나 둘 가족들이 일어났다. 남편 영수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왔고 아들 민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며느리 선영은 손녀 지우를 데리고 나왔다. 어머님,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저희 요즘 아침 잘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언제나 그랬다. 미소를 띤 얼굴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복자를 몰아붙였다. 괜찮아. 남으면 내가 먹으면 되니까. 복자는 짧게 대답하고 남편 앞에 밥그릇을 놓았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을 들 뿐이었다. 어머님, 요즘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 같은 거. 선영이 다시 말했다. 복자는 국을 떠서 지우에게 건네며 대답했다. 난 괜찮아. 아니, 나이 드시면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죠. 치매 같은 것도 미리 발견하면 좋잖아요. 그 순간 복자의 손이 멈췄다. 국그릇을 든 채로. 치매. 또 그 단어. 엄마, 선영이 말이 맞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 민수가 거들었다. 복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있었다. 피곤함. 귀찮음.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눈빛.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상 위의 반찬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새벽 5시부터 만든 밥상.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 하지만 아무도 이 밥상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밥을 먹을 뿐이었다. 식사가 끝났다. 민수는 회사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나갔고 선영은 지우를 데리고 유치원에 갔다. 복자는 혼자 남은 밥상을 치웠다. 설거지를 하면서 복자는 생각했다. 새벽의 그 통화. 진명이가 곧 바뀔 것이라는 말. 치매 초기라는 거짓말. 물이 손등에 닿았지만 뜨거운지도 몰랐다. 복자는 결심했다. 밥상에서 벌어진 일은 밥상에서 끝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거실을 바라봤다. 식탁, 그 아래 공간. 아무도 모르는 곳. 내일부터 복자는 그곳에 작은 것을 숨길 생각이었다. 녹음기. 이장. 김치는 쓰레기통으로. 녹음기를 산 건 그 다음 날 오후였다. 복자는 평생 전자제품 가게에 혼자 가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쓰러진 후에는 아들이 모든 걸 사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할머니, 뭐 찾으세요? 젊은 점원이 물었다.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녹음기요. 조그만 거. 점원은 몇 가지를 보여줬다. 복자는 가장 작은 것을 골랐다. 손바닥만 한 크기. 검은색. 버튼이 3개밖에 없어서 쉬워 보였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기 빨간 버튼 누르면 녹음되고 파란 버튼 누르면 재생돼요.
간단하죠?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냈다. 3만 원. 평생 자기 돈으로 뭘 사본 적이 거의 없던 복자에게 3만 원은 큰 돈이었다. 하지만 이건 필요한 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복자는 가방 속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감촉. 이 작은 기계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니 3시였다. 선영은 지우를 데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 영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복자는 방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이불 속에 숨겼다. 빨간 버튼, 파란 버튼. 몇 번이고 연습했다. 손이 떨려서 자꾸 잘못 눌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10번, 20번 연습하니 익숙해졌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복자는 재빨리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나갔다. 그래. 지우 유치원은 어땠어? 애가 말을 안 들어서 혼났대요. 선생님이 전화까지 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울먹이며 복자 뒤로 숨었다. 괜찮아. 우리 지우,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복자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 선영이 말했다. 어머님, 요즘 김치 냄새가 너무 심해요. 복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김치 냄새. 네. 집안 전체가 김치 냄새 나요. 지우도 옷에 냄새 밴다고 유치원에서 놀림받고요. 복자는 부엌을 돌아봤다. 김치 냉장고. 그 안에는 지난달 담근 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다. 배추 20포기. 이틀 밤을 새워서 담근 김치였다. 아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남편이 먹기 좋게, 손녀가 먹을 수 있게 덜 맵게.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을 들였다. 냄새가 그렇게 나. 네. 요즘 애들은 김치 냄새 나면 놀림받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래서 고생했어요. 선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복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님, 김치는 사 먹는 게 어때요? 요즘 좋은 거 많아요. 그래도 집에서 담근 게 제일 맛있는데. 전 솔직히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누가 집에서 김치 담가요? 복자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복자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돼지고기와 묵은지, 두부를 넣어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민수야. 김치찌개 끓였어. 내가 좋아하잖아. 아, 엄마. 저 요즘 저녁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아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복자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식탁에는 복자와 남편 영수만 앉았다. 선영은 지우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다. 할머니, 나도 치킨 먹을래요. 지우가 복자를 보며 말했다. 복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먹어. 할머니는 괜찮아. 혼자 먹는 김치찌개.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4시 30분.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간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 버튼을 눌렀다. 작은 빨간 불이 켜졌다. 녹음이 시작된 것이다. 복자는 녹음기를 식탁 아래에 테이프로 고정시켰다. 아무도 모를 곳. 식탁 다리 뒤편 손을 뻗어야 겨우 닿는 곳. 그리고 평소처럼 밥을 지었다. 오전 10시. 복자는 동네 경로당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선영에게 말했다. 나 잠깐 경로당 갔다 올게. 네, 어머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복자는 알았다. 자기가 없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경로당에 도착했지만 복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밖에서 30분을 기다렸다가 다시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야, 이거 진짜 냄새 장난 아니네. 통째로 버려야겠어. 선영의 목소리였다. 복자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거야? 복자가 부엌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선영이 김치 냉장고를 열어놓고 김치통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쏟아붓고 있었다. 어머님, 깜짝이야. 벌써 오셨어요? 선영은 놀란 척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김치가 쓰레기 봉투 안으로 쏟아졌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 이거 냄새 너무 심해요.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그걸 내가 마음대로. 맘대로요? 어머님, 여기 우리도 사는 집이에요. 지우 교육에도 안 좋다고요. 요즘 엄마들 다 김치 냄새 때문에 예민해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복자는 다가가서 김치통을 빼앗으려 했지만 선영이 먼저 봉투를 묶어버렸다. 이거 내가 이틀 밤을 새워서 담근 건데. 어머님, 그건 제가 부탁한 적도 없어요. 요즘 누가 김치 담가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 말이 복자의 가슴에 박혔다. 이틀 밤을 새운 시간. 배추를 다듬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던 시간. 그 모든 게 시간 낭비였다고. 선영아, 그래도 이건. 어머님,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어머님 뜻대로만 할 순 없잖아요. 선영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복자는 그 뒤를 따라갔지만 이미 봉투는 밖으로 나갔다. 기다려. 제발. 하지만 선영은 이미 쓰레기 수거함에 봉투를 던져 넣었다. 쿵. 무거운 소리가 났다. 복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쓰레기 수거함을 바라보며 20포기의 김치. 이틀 밤의 정성. 아들을 위해, 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담근 김치가 쓰레기통 안에 있었다. 어머님, 너무 삐지지 마세요. 제가 마트 가서 좋은 거 사올게요. 선영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복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보고 있으세요? 이게 우리가 평생 일해서 이룬 가족이에요. 복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구름만 천천히 흘러갈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선영은 거실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시네요. 아까 김치 버렸다고 막 소리 지르셨어요. 요즘 좀 걱정돼요.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아요. 선영은 카메라를 향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복자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며느리는 기록하고 있었다. 자신의 말을, 행동을, 모든 것을. 나중에 증거로 쓸 영상을.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선영이 휴대폰을 끄고 다가왔다. 친절한 목소리였다. 괜찮아. 복자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이불 속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다. 파란 버튼을 눌렀다. 이거 진짜 냄새 장난 아니네. 통째로 버려야겠어. 선영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야, 이거 버리면 엄마 또 난리 날 텐데. 누군가의 목소리. 복자는 귀를 기울였다. 아들이었다. 민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 괜찮아. 요즘 어머니 좀 이상하시잖아. 나중에 병원 모시고 가면 돼. 그래도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나도 이 집에서 살기 힘들다고.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잠시 침묵.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아들의 대답이었다. 복자는 녹음기를 끄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들.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들. 밤새 아플 때 간호했던 아들.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일했던 그 아들이 지금 아내 편에서 자신을 포기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복자는 그날부터 결심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녹음기는 계속 돌아갈 것이다. 밥상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가 하는 모든 말을, 아들이 내뱉는 모든 말을 기록할 것이다. 밥상에서 시작된 일은 밥상에서 끝낸다. 복자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그리고 저녁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3장. 며느리는 피해자가 되었다. 녹음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복자는 매일 밥상 아래의 녹음기를 확인했다. 새벽에 테이프를 떼어내고 방으로 가져가서 들었다. 그리고 다시 붙여놓았다. 손이 익숙해졌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녹음된 내용들은 복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잔인했다. 어머니 연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아직. 근데 곧 알아낼 거야. 병원 진단서만 받아내면 성년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 진짜? 그럼 통장 관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였다. 복자는 이불을 꽉 움켜쥐며 들었다. 성년후견인.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라는 건 알 수 있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 같은 말을 2번씩 해. 그럼 좋은 거 아냐? 치매 증거 되잖아. 그래도 엄마인데.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우리 애 생각은 안 해? 나중에 노인 모시고 살 거야? 침묵. 그리고 한숨. 알았어. 내 말대로 하자. 복자는 녹음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자신이 키운 아들. 36해를 함께 산 아들이 지금 자신을 버리려 하고 있었다. 같은 말을 2번씩 한다고? 복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신은 그런 적이 없었다. 기억력도 멀쩡했다.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말했다. 거짓말을 만들고 있었다. 자기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머님, 오늘 국이 짜요. 선영이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그래? 내가 간을 봤는데 어머님, 요즘 미각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어제도 반찬이 짰어요. 복자는 국을 떠서 맛을 봤다. 딱 적당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안 짠데. 어머님, 그러시니까 걱정이에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난 괜찮다고 했잖아. 복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자 선영은 휴대폰을 꺼냈다.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전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만 찍어. 왜 맨날 나를 찍는 거야? 복자가 소리쳤다. 선영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났다. 어머님, 무서워요. 민수야, 어머니 좀 말려. 아들 민수가 복자의 팔을 잡았다. 엄마, 진정해. 선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잘못한 게 없어. 맨날 나를 찍고 거짓말하고 엄마가 요즘 이상해.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복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봤죠?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이 거부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영은 카메라를 향해 눈물까지 글썽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복자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며느리는 지금 SNS에 올릴 영상을 만들고 있었다. 자신을 문제 있는 시어머니로, 자신을 고생하는 착한 며느리로. 오후. 복자는 동네 슈퍼에 갔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어머, 복자씨. 슈퍼 앞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복자를 보고 수군거렸다. 요즘 좀 어때요? 며느리 말 들으니까 걱정되던데. 무슨 말? 아니, SNS에 올라온 거 봤어요. 며느리가 올린 영상. 복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영상? 시어머니 돌보는 게 힘들다는 영상이요. 댓글에 사람들이 며느리 불쌍하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복자씨가 요즘 치매 초기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던데. 아줌마들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다. 복자가 아니라 며느리를 향한 동정이. 나는 치매 아니야. 복자가 말했지만 아줌마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조기 발견하면 좋다잖아요. 복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퍼진 뒤였다.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이 가르쳐준 대로 인터넷을 켰다. 그리고 며느리 이름을 검색했다. 영상이 나왔다. 조회수 12만. 제목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의 일상이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요. 선영의 목소리. 카메라는 어두운 부엌을 비추고 있었다. 어머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아침 안 먹거든요. 매일 말씀드려도 계속 하세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다. 복자는 밥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은 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짜서 못 먹겠더라고요.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시고. 영상이 이어졌다. 복자가 소리치는 장면. 편집되어 있었다. 선영이 먼저 도발한 부분은 잘려나가고 복자가 화내는 부분만 남아 있었다. 댓글이 수백 개였다. 며느리 불쌍하네요, 유. 요즘 시어머니들 진짜 문제 많음. 병원 모시고 가세요. 치매 같은데. 며느리가 착하네. 나 같으면 진작 도망쳤음. 복자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손이 떨렸다. 세상이 며느리 편이었다. 모두가 며느리를 믿었다. 복자는 그저 문제 많은 노인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구두가 한 켤레 더 있었다. 모르는 구두였다. 거실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군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신가요? 네. 아직은 혼자 하시는데요.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선영의 목소리였다. 복자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정장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사회복지사처럼 보였다. 어머님 오셨어요. 여기 복지관에서 나오신 선생님이세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나온 김미영입니다. 혹시 어르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왔는데요. 여자가 복자에게 악수를 청했다. 복자는 멍하니 손을 내밀었다. 며느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어르신이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고 감정 조절이 어려우시다고. 나는 괜찮아요. 복자가 말했지만 여자는 파일을 꺼냈다. 간단한 검사만 해볼게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2월 29일. 올해가 몇 년도죠? 2025년.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질문이 이어졌다. 복자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다.
하지만 여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럼 100에서 7을 빼면? 93, 거기서 또 7을 빼면? 86, 또? 79. 복자는 정확히 답했다. 하지만 여자는 뭔가를 적어 내려갔다. 검사가 끝나자 여자는 선영과 이야기를 나눴다. 복자는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일상생활은 가능해 보이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합병원에 모시고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떠난 뒤 선영은 복자를 보며 말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병원 가요. 제대로 검사 받아보셔야죠. 난 안 가.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가족들이 다 걱정하잖아요. 누가 걱정해. 여인은 내 재산만 걱정하잖아. 복자가 소리쳤다.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다 알아. 녹음했어. 순간 나온 말이었다. 복자는 자신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선영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녹음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복자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밖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녹음했대.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 뭐? 어디에? 발소리가 들렸다. 식탁 쪽으로 가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복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녹음기. 밥상 아래 녹음기. 여기 있어. 선영의 외침. 테이프를 뜯는 소리. 복자는 무너져 내렸다. 그들이 녹음기를 찾았다. 유일한 증거를. 이게 뭐야? 엄마가 왜 이런 걸? 당신 어머니 진짜 이상한 거 아냐? 왜 우리 몰래 녹음해? 버리자. 당연하지.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던지는 소리. 쿵. 복자는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증거는 사라졌고 세상은 며느리 편이었고 아들은 아내 편이었다. 그날 밤. 복자는 밥상을 차리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녁 밥상을 차리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치킨 냄새가 났다. 가족들이 웃으며 치킨을 먹는 소리가 들렸다. 복자만 방에 혼자 있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혼자구나.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복자가 녹음기를 2개 샀다는 것을. 그녀는 똑똑했다. 만약을 대비해 또 다른 녹음기를 이미 숨겨두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밥통 뒤편에. 사장. 밥상 아래의 2번째 기록. 복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며느리와 아들이 찾아낸 녹음기. 그들은 이제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증거가 없다고 믿으며. 하지만 복자는 웃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배운 게 있었다. 세상은 준비된 자의 편이라는 것. 녹음기를 살 때 복자는 2개를 샀다. 3만 원짜리를 2개. 젊은 점원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왜 할머니가 똑같은 걸 2개나 사는지. 하나는 연습용이에요. 복자가 그렇게 말하자 점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하나는 들킬 용도. 하나는 진짜 증거용. 사람들은 하나를 찾으면 안심한다. 더 이상 찾지 않는다. 복자는 그걸 알았다. 첫 번째 녹음기는 식탁 아래에 붙였다. 눈에 띄는 곳은 아니지만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곳. 2번째 녹음기는 밥통 뒤편에 숨겼다. 절대 찾을 수 없는 곳. 부엌 선반 맨 안쪽, 밥통과 벽 사이 좁은 틈. 며느리는 밥을 하지 않았다.
그곳을 볼 일이 없었다. 새벽 5시. 복자는 일어났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밥통 뒤를 확인했다. 녹음기는 그대로 있었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복자는 녹음기를 꺼내 파란 버튼을 눌렀다. 당신 어머니 진짜 이상한 거 아냐? 며느리 선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젯밤 대화였다. 녹음기까지 숨겨놓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야. 그냥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들 민수의 목소리. 조금 망설이는 듯 했다. 불안해서? 아니면 우리 잡으려고 그런 거지. 당신 어머니 생각보다 영악해. 그래도 엄마잖아.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어머니, 어머니. 당신 아내는 나야.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다음 주에 병원 모시고 가. 진단서만 받아내면 돼. 근데 엄마가 안 간다는데.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 아니면 119 부르든가. 자해의 위험 있다고 하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대. 복자의 손이 멈췄다. 강제 입원. 자해 위험. 그들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둘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그건 좀. 당신이 결정해. 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 거야. 아니면 우리 가족 생각할 거야.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알았어. 아들의 대답이었다. 복자는 녹음기를 껐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다. 자기가 낳은 아들. 밤새 아파서 우는 아이를 업고 병원을 뛰어갔던 그 아들이. 대학 등록금 벌려고 새벽 청소 일을 했던 그 세월이. 지금 이 한마디로 무너졌다. 알았어. 복자는 녹음기를 다시 밥통 뒤에 숨겼다. 그리고 평소처럼 밥을 짓기 시작했다. 쌀을 씻었다. 물이 뿌옇게 흐렸다가 맑아졌다. 3번을 씻었다. 며느리는 한 번만 씻으라고 했지만 복자는 3번을 씻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야 했다. 이 무너지는 세상에서 밥솥 버튼을 누르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두부를 썰고 파를 썰고 된장을 풀었다. 똑, 똑, 똑. 칼질 소리만이 새벽을 깼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선영이었다. 복자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응. 밥 지어야지. 어머님,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침 안 먹는다고. 그래도 해놓으면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잖아. 그게 낭비예요. 매일 버리는 거 아세요? 복자의 칼이 멈췄다. 버린다고. 네. 어머님이 안 계실 때 다 버려요. 남편이랑 저는 아침에 빵 먹거든요. 거짓말이었다. 복자는 알았다. 냉장고를 확인하면 반찬이 조금씩 줄어 있었다. 누가 먹고 있었다. 하지만 선영은 당당하게 거짓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안 해. 복자가 말했다. 선영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좀 쉬세요. 선영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복자는 혼자 남아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다. 김이 피어올랐다. 거짓말쟁이. 복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침 8시. 복자는 혼자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 한 그릇, 밥 한 공기, 김치. 그게 전부였다. 거실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빵을 먹으며 커피를 마셨다. 손녀 지우는 시리얼을 먹었다. 지우야. 할머니랑 같이 먹을래? 복자가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할머니, 밥 맛없어. 지우야. 복자가 놀라서 손녀를 봤다. 하지만 선영은 웃으며 지우를 감쌌다. 애가 솔직한 거예요.
요즘 애들은 한식 안 좋아해요. 내가 언제? 어머님, 애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애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복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혼자 밥을 먹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복자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복자 어르신 계신가요? 제가 김복자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나온 박철수 간호사입니다. 복자의 얼굴이 굳었다. 정신건강의학과요? 네. 댁 며느님께서 상담 신청을 하셨어요. 어르신이 요즘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있으시다고. 복자는 뒤를 돌아봤다. 거실에서 선영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제가 신청했어요, 어머님.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요. 난 우울하지 않아. 복자가 말했다. 어르신, 우울증은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한 상담만 해보시겠어요?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기 몇 가지 질문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복자는 거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거부하면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다. 질문이 시작됐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잘 자요. 식욕은 어떠세요? 잘 먹어요. 가족들과 대화는 자주 하시나요? 복자는 잠시 망설였다. 별로요. 남자가 뭔가를 적었다.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대답할 수 없었다. 외롭냐고?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과 살면서 외로운지. 어르신? 외로워요. 복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 어르신,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난 괜찮아요. 어르신, 우울증은 치료하면 나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남자가 명함을 놓고 갔다. 복자는 그 명함을 멍하니 바라봤다. 정신건강의학과. 자신이 미쳤다는 증거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었다. 며느리가, 아들이, 세상이, 저녁. 복자는 또 혼자 밥을 먹었다. 가족들은 외식을 갔다. 복자만 두고.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저희 금방 올게요. 선영은 웃으며 나갔다. 빈집. 혼자 앉아있는 식탁. 복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게 가족인가? 혼잣말이 나왔다. 밤 10시. 가족들이 돌아왔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선영이 물었다. 복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복자는 다시 밥통 뒤에 녹음기를 확인했다. 오늘 오후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오늘 정신과 간호사 왔던 거 어땠어? 완벽했지. 이제 우울증 진단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성년 의견인 신청이 더 쉬워지겠네. 당연하지. 치매 의심에 우울증까지. 법원에서 바로 승인해 줄 거야. 그럼 집 명의는? 당신 명의로 바로 옮길 수 있어. 어머니 동의 없이도. 웃음소리가 들렸다. 행복한 웃음. 복자는 녹음기를 껐다. 이제 충분했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 녹음을 누가 들어줄 것인가? 아들은 아내 편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 편이었다. 경찰에 가봤자 가족 문제라며 돌려보낼 것이었다. 복자는 생각했다.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결심했다. 밥상에서 시작된 일은 밥상에서 끝낸다. 복자는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계획이었다. 마지막 가족 식사를 위한 계획. 모든 걸 끝낼 계획. 이틀 뒤면 명절이었다. 아들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다. 그날이면 좋겠다고 복자는 생각했다. 증인이 필요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복자는 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한우를 샀다. 비싼 갈비를 샀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샀다. 어머, 복자씨. 오늘 무슨 잔치라도 있어요? 슈퍼 주인이 물었다. 응. 마지막 잔치. 복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재료를 넣었다.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님, 이거 다 뭐예요? 모레 민수 친구들 온다며 밥상 차려야지. 에이, 그냥 배달시키면 되는데. 아니야. 내가 해줄 거야. 복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선영은 이상하다는 듯 복자를 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복자는 방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확인했다. 밥통 뒤에 녹음기. 배터리는 충분했다. 메모리도 여유가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복자는 녹음기에 대고 속삭였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걸 세상에 보여줄게.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 마치 무언가 끝나는 것 같은 색이었다. 복자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밥상이 시작이었고 밥상이 끝이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5장. 마지막 가족 식사. 명절 당일. 새벽 4시. 복자는 눈을 떴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다. 30년을 걸어온 길이었다.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다. 이틀 전에 사둔 재료들이 가득했다. 한우갈비, 각종 나물, 생선, 과일. 복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꺼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아들 민수의 대학 동창 3명이 가족들과 함께 오기로 했다. 총 10명이 넘는 손님. 완벽한 증인들. 복자는 갈비를 다듬기 시작했다. 핏물을 빼고 칼집을 내고 양념을 재웠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정확했다. 오늘로 끝이야. 혼잣말이 나왔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마지막이니까. 시간이 흘렀다. 창밖이 밝아졌다. 오전 8시. 선영이 부엌으로 나왔다. 어머님, 벌써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선영의 눈이 커졌다. 식탁에 가득한 음식들을 보며 오늘 손님 온다며. 그래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배달시킨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복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선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오후 1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민수의 친구 3명과 그들의 아내, 아이들. 모두 합쳐 12명이었다. 와, 진수성찬이네요. 어머님이 다 하셨어요? 대단하시다. 친구들이 감탄했다. 복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천천히 드세요. 식탁이 가득 찼다. 복자가 준비한 음식들로. 갈비찜, 전, 나물, 찌개, 과일까지. 자, 건배! 민수가 잔을 들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식사가 시작됐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집안이 시끄러웠다. 복자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며느리 선영도 웃으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머니, 와서 같이 드세요. 민수가 복자를 불렀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어머님, 요리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친구의 아내가 말했다. 복자는 짧게 웃었다. 많이 드세요. 식사가 무르익었다. 술이 돌고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때였다. 복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복자에게 향했다. 복자는 부엌으로 가서 밥통 뒤를 더듬었다.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거실로 돌아왔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있어요. 복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선영이 재빨리 일어났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보여주는 거지. 복자는 녹음기를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파란 버튼을 눌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소리가 흘러나왔다. 진명이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곧 남편 명의로 바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였다. 손님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치매 초기 증상이 좀 보이세요. 병원도 가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명예 이전하는 게 맞죠.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게 들어봐요. 더 있어요. 복자는 조용히 말했다. 녹음이 계속 흘렀다. 야, 이거 버리면 엄마 또 난리 날 텐데. 민수의 목소리. 괜찮아. 요즘 어머니 좀 이상하시잖아. 나중에 병원 모시고 가면 돼. 선영의 목소리.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나도 이 집에서 살기 힘들다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식탁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엄마, 민수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복자는 손을 들어 막았다. 아직 끝이 아니야. 녹음은 계속됐다. 당신 어머니 진짜 이상한 거 아냐? 녹음기까지 숨겨놓고. 그냥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 불안해서? 아니면 우리 잡으려고 그런 거지. 당신 어머니 생각보다 영악해.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특히 여자들의 얼굴이. 다음 주에 병원 모시고 가. 진단서만 받아내면 돼. 근데 엄마가 안 간다는데.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 아니면 119 부르든가. 자해 위험 있다고 하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대. 뭐야, 이게. 민수의 친구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녹음은 멈추지 않았다. 오늘 정신과 간호사 왔던 거 어땠어? 완벽했지. 이제 우울증 진단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성년 의견인 신청이 더 쉬워지겠네. 당연하지. 치매 의심에 우울증까지. 법원에서 바로 승인해 줄 거야. 그럼 진명이는 당신 명의로 바로 옮길 수 있어. 어머니 동의 없이도. 웃음소리가 들렸다. 행복한 웃음. 복자는 녹음기를 껐다. 식탁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선영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게 진짜예요? 민수의 친구 아내 중 한 명이 물었다. 네, 다 진짜예요. 복자가 대답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우울증도 아니에요. 그냥 이 집에서 쫓겨날 뻔한 늙은이일 뿐이에요.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제가 평생 이 집을 지켰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밥 짓고, 빨래하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눈물이 흘렀다. 복자는 닦지 않았다. 근데 이제 필요 없대요. 집도 빼앗고, 정신병원에 가두고, 그게 제 며느리와 아들이 생각한 방법이에요. 선영이 벌떡 일어났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 복자가 선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목소리가 저 녹음기 안에 있는데 무슨 오해야? 선영은 입을 다물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인수야. 복자가 아들을 불렀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를 봐. 복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복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로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야. 엄마, 민수가 소리쳤다.
너희가 원하던 거잖아. 내가 없는 집. 이제 가져. 복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미 짐은 싸놓은 상태였다. 작은 가방 하나. 그게 70평생의 전부였다. 거실로 나왔을 때 모두가 복자를 바라봤다. 엄마, 가지마. 민수가 복자의 팔을 잡았다. 복자는 그 손을 뿌리쳤다.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늦었어. 복자는 현관으로 향했다. 어머님, 선영이 외쳤다. 복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손녀 지우였다. 복자는 멈춰섰다. 할머니, 어디 가? 지우가 복자를 올려다봤다. 순수한 눈빛이었다. 복자는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할머니는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야. 왜? 여기가 집인데? 이제 여기는 할머니 집이 아니야. 그럼, 나도 갈래? 지우가 복자의 손을 잡았다.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지우는 여기 있어야 해. 엄마, 아빠랑. 싫어.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야. 복자는 지우를 꼭 안았다. 마지막으로 지우야, 할머니가 만든 밥 맛있다고 했지? 응. 그럼 가끔 생각해줘. 할머니가 만든 밥상. 복자는 지우를 놓고 일어났다. 그리고 문을 나섰다.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의 울음, 지우의 울음. 하지만 복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한 계단 한 계단. 밖은 추웠다.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복자는 가방을 꽉 쥐고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복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당신, 보고 있어? 나 이제 자유야. 복자는 걸었다. 앞만 보고. 그날 오후. 복자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고시원보다 조금 나은 곳. 하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다.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불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복자는 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자유로웠다. 외로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복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 돌아와. 제발. 복자는 문자를 지웠다. 또 문자가 왔다. 엄마, 선영이랑 이혼할게. 그러니까 돌아와. 복자는 휴대폰을 껐다. 그날 밤. 복자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맛이 없었다. 짰다. 싸구려 맛이었다. 하지만 복자는 웃었다. 이게 내 밥이야. 내가 먹고 싶어서 만든. 라면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그리고 이불을 깔고 누웠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다. 밝은 달. 이제 시작이야. 복자는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다. 며칠 뒤, 복자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민수의 친구들이 SNS에 올렸다. 녹음 파일과 함께.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빼앗으려 한 충격적 사건. 조회수가 폭발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며느리 진짜 악마네. 시어머니 불쌍하다. 요즘 며느리들 이래서 무섭다. 선영의 SNS는 폭파됐다. 악플이 쏟아졌다. 복자는 그 소식을 동네 슈퍼 아줌마에게 들었다. 복자 씨 봤어요? 복자 씨 이야기가 뉴스에도 나왔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며느리가 완전 난리 났대요. 회사도 잘렸다던데.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냥 쓸쓸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혼잣말이 나왔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복자는 원룸으로 돌아왔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 이제 여기가 집이었다. 밥을 지었다. 혼자 먹을 밥. 국을 끓였다. 혼자 먹을 국. 밥상을 차렸다. 혼자 앉을 밥상. 복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맛있네.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밥을 차려준 사람은 가장 늦게 말하지만 가장 오래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 복자는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렸다. 처음으로. 6장. 밥상 위에 오른 진실. 복자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고요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었다. 밥을 지을 필요도 반찬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졌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30년의 시간을. 복자는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갔다.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 그게 전부였다. 쌀을 씻었다. 한 공기 분량. 혼자 먹을 밥. 물이 뿌옇게 흐렸다가 맑아졌다. 3번을 씻었다. 여전히. 밥이 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 좁았지만 자유로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15번째 전화였다. 복자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쏟아졌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 선영이 집 나갔어. 엄마, 지우가 계속 울어. 엄마, 나 혼자서는 못해. 복자는 문자를 읽고 지웠다. 답장하지 않았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선영이요. 복자의 손이 굳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울음 섞인 목소리. 제가 미쳤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복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 복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치매 환자 만들고, 정신병원 보내려 하고, 집 빼앗으려 하고, 그게 용서할 일이야?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이제 알았으면 됐어. 나는 더 이상 내 시어머니가 아니야. 어머니, 복자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왔다. 밥이 다 됐다는 신호. 복자는 밥을 퍼서 혼자 먹었다. 김치 한 조각과 함께.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인가? 혼잣말이 나왔다. 자유로웠지만 외로웠다. 편했지만 쓸쓸했다. 오후. 복자는 동네 경로당에 갔다. 어머, 복자씨, 요즘 소문났던데? 경로당 할머니들이 복자를 둘러쌌다. 인터넷에 복자씨 이야기 나왔더라고. 조회수가 몇백만이래. 며느리가 완전 난리 났다던데? 회사도 잘리고. 아들은 어떻게 됐어? 할머니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복자는 피곤하게 웃었다.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하고 있어서. 에이, 그래도 아들인데. 용서해줘야지. 한 할머니가 말했다. 아들이 잘못했으면 엄마가 감싸줘야지. 며느리가 나쁜 거지 아들이 뭘 알아.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다 같이 짠 거예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이잖아. 피.
복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피가 절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는데요. 할머니들이 입을 다물었다. 저는 이제 아들도 며느리도 필요 없어요. 혼자 살 거예요. 복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로당을 나오면서 생각했다. 사람들은 결국 모른다. 가족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이 일어나는지. 저녁. 복자는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먹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 플라스틱 용기, 공장에서 만든 반찬. 하지만 이상하게도 맛있었다.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복자는 웃으며 밥을 먹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복자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문 앞에 손녀 지우가 서 있었다. 할머니, 지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었던 흔적. 지우야? 어떻게? 아빠가 데려다 줬어. 복자는 복도를 둘러봤다. 민수가 멀찍이 서 있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우가 계속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서. 그냥 한 번만 보여주려고. 복자는 지우를 안으로 들였다. 민수는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와. 복자가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지우만. 복자는 문을 닫았다. 지우는 작은 방을 둘러봤다. 할머니, 여기가 새 집이야. 응. 너무 작아. 그래도 할머니 집이야. 복자는 지우를 무릎에 앉혔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화났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근데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지우 보고 싶었어. 그럼 다시 우리 집에 와. 복자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우야. 할머니는 이제 다른 데 살아야 해. 왜? 어른들 사정이 있어. 엄마가 나빴어? 복자는 놀라서 지우를 봤다. 뭐라고? 아빠가 그랬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대. 그래서 할머니가 나갔대. 복자는 한숨을 쉬었다. 지우야. 엄마를 미워하면 안 돼. 왜? 엄마가 잘못했잖아. 그래도 내 엄마야. 너를 낳아준 사람이야. 복자는 지우를 꼭 안았다. 사람은 실수를 해. 어른도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거야. 엄마가 고칠 수 있어? 모르겠어. 그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지우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랑 살면 안 돼?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지우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 해. 싫어. 할머니가 좋은데. 할머니도 지우가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복자는 지우에게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지우는 크게 자라야 해.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를 지켜줘. 응, 약속할게. 지우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복자는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도장. 두 사람은 엄지를 맞댔다. 1시간 뒤, 지우는 다시 아빠에게 돌아갔다. 엄마, 민수가 입을 열었다. 복자는 손을 들어 막았다. 지우 잘 키워.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알아. 엄마, 나 선영이랑 이혼할 거야.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혼은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 때문에 하는 거면 하지 마. 엄마 때문이 아니라 나도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엄마 편을 들어야 했는데, 나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복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람은 언제든 배울 수 있어. 너도 이제 배운 거야. 엄마, 돌아와줘. 제발. 안 돼.
복자의 대답은 단호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를 위한 인생은 끝났어. 엄마, 너는 내 가족을 지켜. 지우를 잘 키우고.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복자는 민수를 밀어냈다. 이제 가.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복자는 문을 닫았다. 혼자 남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복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이게 맞는 건가? 울음이 터져나왔다. 참았던 울음이. 한참을 울고 나서야 복자는 일어났다. 얼굴을 씻고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겨울바람. 그래. 이게 맞아. 복자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며칠 뒤 복자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한 방송국에서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복자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PD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이 많아요.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치매 환자 취급받고 어르신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복자는 고민 끝에 동의했다. 촬영날. 복자는 카메라 앞에 앉았다. 왜 녹음을 하셨어요? PD가 물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으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근데 더 힘든 건 가족이 저를 버렸다는 거예요.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였나 봐요.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외로워요. 근데 자유로워요. 복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제 말을 듣는 어르신들께 하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나를 해치는 가족이라면 떠나야 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해야 했어요. 살기 위해서. 인터뷰가 끝난 뒤 PD가 복자에게 명함을 건넸다. 어르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법률 지원도 해드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복자는 명함을 받았다. 그날 밤 복자는 방송 제작진이 사준 치킨을 먹었다. 혼자 먹는 치킨. 그런데 이상하게 맛있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복자는 웃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첫눈. 복자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떨어졌다. 차가웠지만 아름다웠다. 새로운 시작이야. 복자는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날 밤 복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밥을 짓지 않았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 밥을 차려준 사람은 가장 늦게 말하지만 가장 오래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 복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줬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7장. 밥상을 떠난 사람. 방송이 나간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복자는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자신의 얼굴을 봤다. TV 화면 속에서 어머, 저분 아니에요? 복자 씨. 슈퍼 주인이 소리쳤다. 화면 속 복자는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다.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나를 해치는 가족이라면 떠나야 해요. 슈퍼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TV를 봤다. 그리고 복자를 봤다. 진짜네. 복자 씨다. 우와, TV 나왔어요? 복자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웠다. 저 물만 사고 갈게요. 급히 돈을 내고 나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 복자의 인생이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복자의 휴대폰이 폭발했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쏟아졌다.
할머니,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났어요. 수십 통의 문자, 수백 통의 문자. 복자는 하나하나 읽었다. 눈물이 났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 오후. 복자는 경로당에 갔다. 분위기가 달랐다. 할머니들이 복자를 다르게 봤다. 복자 씨 TV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나도 용기가 생겼어. 우리 아들한테 이제 할 말 할 거야. 복자 씨가 우리 영웅이야. 복자는 쑥스럽게 웃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지. 한 할머니가 복자의 손을 잡았다.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근데 참고 살았거든. 복자 씨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복자는 그 손을 꼭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복자는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꽃집을 지나쳤다. 문득 꽃이 사고 싶어졌다. 평생 자신에게 꽃을 사본 적이 없었다. 남편도 사준 적이 없었다. 아들도 사준 적이 없었다. 복자는 꽃집에 들어갔다. 어떤 꽃 찾으세요? 저 예쁜 꽃이요. 누구 드릴 거예요? 저요. 저 주려고요. 꽃집 주인이 웃었다. 멋지시네요. 이 장미 어때요? 방금 들어온 건데 정말 예뻐요. 분홍빛 장미. 향기가 좋았다. 이걸로 주세요. 복자는 장미 한 다발을 샀다. 10,000원. 비쌌지만 행복했다. 원룸으로 돌아와 꽃을 화병에 꽂았다. 화병도 없어서 빈 페트병을 잘랐다. 그래도 예쁘네. 복자는 꽃을 보며 웃었다. 70평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선물한 꽃.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복자 어르신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께 제안 드릴 게 있어서요. 복자는 긴장했다. 무슨 제안인데요? 어르신,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노년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요. 강연이요? 네. 많은 분들이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물론 강연료도 드립니다. 복자는 놀랐다. 제가 무슨 강연을... 어르신의 경험이 가장 큰 강연이에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복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강연.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일주일 뒤, 복자는 첫 강연을 했다. 작은 강당.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나이 든 여성들이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자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평생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게 제 일이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제가 만든 밥상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요. 복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며느리의 음모, 아들의 배신, 그리고 떠나기까지. 제일 힘든 건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찾는 게 힘들었어요. 한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옆에 앉은 할머니도 울었다. 근데 이제는 알아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복자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다. 여러분, 가족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먼저예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뜨거운 박수. 복자는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자에게 다가왔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할머니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할머니 책 쓰세요. 꼭 사서 읽을게요. 책. 복자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저는 글을 잘 못 써서. 대신 써드릴 수 있어요.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저는 작가예요.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도와드릴게요. 복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복자의 하루는 바빠졌다. 강연, 인터뷰, 책 작업. 70평생 가장 바쁜 시간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복자의 책이 출간됐다. 제목은 밥상을 떠난 사람. 책은 예상외로 잘 팔렸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복자 할머니가 쓴 책이라는 입소문이 퍼졌다. 서점 사인회가 열렸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할머니 사인해주세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영웅이에요. 복자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사인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그때 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민수였다. 복자는 순간 손이 멈췄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왔다.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엄마! 엄마, 책 읽었어. 민수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민수를 바라봤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늦었지만. 늦었어. 복자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인수야. 복자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오랜만이었다.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없는 삶. 엄마! 그게 더 나아. 너도, 나도. 복자는 책을 펼쳐 사인을 했다. 엄마가 아니라 복자 올림이라고 썼다. 이 책 읽고 많이 배워. 그리고 지우한테 잘해줘.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민수는 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엄마. 민수는 돌아섰다. 복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게 맞는 거였다. 사인회가 끝나고 복자는 카페에 앉았다. 아메리카노 한 잔. 쓴맛이 좋았다.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았다. 새로운 계절이네. 복자는 웃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우였다. 할머니, 나 지우야. 지우야. 안녕. 할머니, 책 샀어. 아빠랑 같이 읽었어. 그래. 어땠어? 할머니가 너무 멋있어.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야. 복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우야. 할머니가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알아? 뭔데? 지우가 행복한 거야.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응, 나 행복해. 할머니도 행복해? 응. 할머니도 행복해. 통화를 끊고 복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행복했다. 정말로. 그날 밤. 복자는 원룸 부엌에서 밥을 지었다. 한 공기 분량. 혼자 먹을 밥. 쌀을 씻으면서 생각했다. 예전에는 내 식구 분량을 지었다. 큰 밥솥 가득. 지금은 작은 냄비에 한 공기. 하지만 이 한 공기가 더 소중했다. 나를 위한 밥이니까. 밥이 되는 동안 창밖을 봤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다. 당신 보고 있어? 복자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나 이제 잘 살고 있어. 걱정 말아요. 밥이 다 됐다.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복자는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다. 김치 한 조각을 올렸다.
작은 상. 혼자 앉을 상. 하지만 이 상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다. 잘 먹겠습니다. 복자는 손을 모아 인사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따뜻했다. 맛있었다. 이게 내 밥이야. 내가 만들고 내가 먹는. 눈물이 떨어졌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국그릇 하나. 예전에는 식구수만큼 그릇이 쌓였다. 지금은 하나뿐. 하지만 이 하나가 더 가벼웠다.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복자는 웃으며 그릇을 닦았다. 밤. 복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잘 살았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응, 잘 살았어. 스스로 대답했다. 후회는 없었다.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제 뭘 하지? 내일이 궁금했다. 평생 처음으로. 예전에는 내일도 오늘과 같았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내일은 알 수 없었다. 그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그래. 살아보자. 끝까지. 복자는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복자는 웃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고 행복했다. 그리고 복자는 알았다. 밥상을 떠난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는 것을. 밥을 차려준 사람은 가장 늦게 말하지만 가장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복자는 자신의 밥상을 차린다. 자신만을 위한.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이 전부다.